안녕하세요. 네, 인드라입니다. 아,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이 이제 한 10시쯤 넘었는데, 오후 10시. 내일이 크리스마스, 뭐 지금 2부인데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좀 할까 합니다. 우선 이제 인드라가 동북아시아사, 특히 한국사를 이제 중심으로 다루려고 했는데, 이웃분께서 이화인안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는 바람에 인드라가 잠시 일본사를 정리해야 되겠다. 1600년까지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집권하기 전까지의 일본사를 한번 쭉 검토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좀 일본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인드라 강조하는 것은 냉대 인드라 빨리빨리 한국인론 냉대 건조기후 지구 건조화론 관점에서 다룬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민족 개념인데요. 인드라가 좌이파시어 시절에는 당연히 실제 막스 관점에서 민족이란 개념은 19세기의 산물이다. 당연히 유럽 중심주의로 관점이죠. 막스 관점이라는 건 보편적 관점은 아니에요. 19세기 관점, 19세기 유럽으로 보면 막스 말이 맞아요. 유럽에 한해서. 그러나 이것을 전 세계로 투사했을 때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막스 개념은 유럽 중심주의이긴 하지만 하드웨어에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인드라가 이제 국제 유통 자본론을 정립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좌이파시에서 벗어나고 보편적 관점에서 이제 바라다 보니까 민족이란 개념이 언어와 문화와 역사, 특히 역사에서 고난과 위기 극복, 이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특히 그런 민족 개념을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한 게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선민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한다고 했을 때, 이 구약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그 모세 이야기, 출애굽기, 위기와 고난과 위기 극복, 이런 걸 특히 관점을 강조한다 이거죠. 역사에서 역사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런 데서 먼저 이렇게 박탈당하고 거기서 박탈해서 한데 뭉친 데서 고난을 극복한다. 임진왜란이 닥치고 그 임진왜란을 극복한다. 그런 데서 어떠한 민족의식이 형성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인드라가 초기에 국제유통자본론을 잡았을 때 생각이고, 여기까지는 아마 거의 대다수가 동의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하나 이제 인드라가 지금 그 천년대의 상상가치론을 주장하면서 강조하는 게 유통이잖아요. 이 유통이란 관점에서 보자면은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역사적으로 보면은 중국의 침탈도 많았잖아요. 최근에는 한국전쟁 때도 사실상 50년도만 북한군이 들어왔었고, 북한 그중에 일개 사단은 아예 중공군 사단이었어요. 중공 팔로군 사단이 직접 했고, 이름만 북한군이고 실제로는 팔로군이 처음부터 참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51년부터 53년 휴전 때까지 북한군은 90% 이상이 괴멸되고, 실질적으로 51년부터 53년까지 있었던 군대는 중공군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중국에 대해서 의외로 특별히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이 소위 말하는 반중 파시즘 입장에서는 왜 반중에 대해서는 당신들 무관심한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역사적으로는 일본만 침략했냐? 중국도 침략했다. 말이 맞거든요. 근데도 왜 한국인은 왜 반일 파시즘만 들으면 막 없던 감정도 생기고 본능적인 거부감이 이제 본능적으로 막 거기에 발작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 깊이 했어요. 이거는 단순히 오늘날 좌익 괴파시어들의 선동선전이 강력해서가 아니다. 보다 깊은 역사적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인들아 보기에는 낭랑인, 대방인, 마한인, 뭐 백제인, 뭐 신라인,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컴플렉스, 열등감과 우월감이 교체하는 열패감이 존재한다.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배 계층이 한반도나 열도나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대가뭄, 대기근, 막 전염병이 막 돌 때 외도독 정책으로 이것을 바깥으로 원인을 돌리는 거예요. 안에 있는 원인이 다 이거는 신라 탓이다. 다 이거는 일본 탓이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거를 어제 오늘 한 일이 아니라 한반도나 일본이나 수천 년간 해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당나라가 침략했다. 무슨 뭐 중국이 침략했다. 그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연한 걸로. 나라가 크니까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일본은 항상 경쟁 상대였단 말이에요. 라이벌 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만만한 거예요. 일본 역시도 중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만하게 여기지 않는데 한반도에 대해서는 만만하게 여긴다 이거예요. 딱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서로 반일 파시즘, 반한 파시즘을 해서 오늘날에도 좌익 괴뢰파시오 반쪽 일성 가문이나 좌익 파시오 반쪽 민주당이나 얘네들은 맨날 반일 파시즘으로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일본의 우익 파시오 흥룡회, 산케이, 문해춘추, 반쪽 아베 같은 경우는 맨날 반한 파시즘으로 먹고 사는 거다. 반쯤 먹고 들어가니까. 이건 어떤 것이 한일 간에 존재한다. 우리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분명 이건 파시즘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조작한다 이거죠. 가장 쉬운 방식이니까. 이게 조금만 더 강력해지면 제야삭 책팔이가 되고 제야삭 파시즘이 되는 거죠. 맨 툭하면 맨날 친일교육 그렇게 주장하는 놈들 이력을 따져보세요. 오히려 친일은 그놈들이 더 많이 했어요. 이력, 반쪽 민주당 애들 국회의원 이력 다 조사해봐요. 걔네들 왜 조상 얘기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다 그런 놈들이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다 조사해봐요. 어떤 놈들인가. 네? 지네들이 캥기니까 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부모가 그렇게도 나는 반일하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도하게 오히려 더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비교질이다. 민족이란 오늘날 개념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민족주의라는 것이 첫 번째 하드웨어, 두 번째 어떤 소프트 파워 이런 면에서 긍정적인데 민족이라는 개념이, 세 번째로 오면 이 반일 파시즘, 반한 파시즘, 지배 담론, 지배 이데올로기, 비교질, 프로파간다, 선동선전으로 넘어가는 민족 개념은 굉장히 히틀러적이고 좌우 파시즘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인들하는 이러한 점에서 환파, 백제파, 바레파, 뭐 고구려파, 신라파, 가야파, 마한파, 무슨 뭐 대륙파, 일파, 무슨 뭐 하여튼간에 이런 애들인들하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 강단사학 운운하면서 뭐 이렇게 헛소리하는 애들을 보면 제대로 된 사람들을 못 봤어요, 여태까지. 인드랍한테 한번 소개해 주세요. 그런 애들 치고 제대로 된 애가 있나?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정신이 문제가 많고 언급할 가치가 없다. 예? 인드라는 기본적으로 애들을 파시스트로 본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니야, 그냥 다 좋아하고 그냥 그 여러분들 취미생활이지 저한테는 강요하지 마세요. 인드라도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나한테도 취향 좀 맞아. 그냥 좋아하세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결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예, 미치광이들은 어떡하고 저는 같이 살고 싶으면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다양성 존중이라는 게 없거든요. 예. 자이 괴레파시오 반쪽 정원처럼 혼자서 다 해먹으려고 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다양성 존중이라는 게 전혀 없고, 예? 거짓 날조 손떡만 하는 애들인데 걔네들하고 같은 하늘에서 살 수가 없고, 그런 사람들을 인정한다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반대하는 것이 자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북한 학계를 예를 들면 북한 학계가 1950년대까지만 해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예? 남로당파 예, 1950년대에 북한 학계를 지도했던 인물이 남로당파고 영남태계문도라고 이들아 강조했잖아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영남태계문도가 주도를 했어요. 그 사상은 정약용의 실학사상에 바탕을 둔 거기 때문에 인들아 볼 때는 1950년대까지만 해도 남북한을 통틀어서 북한 역사학계가 주도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문제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하면서부터, 박정희 아버님이 동학혁명가였잖아요. 예. 아버지가 이제 동학혁명가이기 때문에 박상희 형이 김종필 선생 장인어른이 박상희인데 박상희가 남로당원이었고, 그런 이력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된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동학혁명 운동을 처음 인정했거든요. 예, 대한민국의 동학혁명을 처음으로 이렇게 공식화한 분도 박정희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유관순 가문이 그 무정부주의 가문이거든요. 아나키스트 가문인데 그러한 유관순 가문도 인정해 준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고, 이순신 장군을 발굴한 것도 박정희 대통령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통성에서 밀린 거예요. 발족일성이. 발족일성이야 지 역사 날조하고 지 뭐 할아버지 할머니 자기 자신마저도 다 역사 날조를 했잖아. 다 역사 날조. 가짜 김일성 아니에요. 진짜 김일성은 일본 육사 출신인데, 얘는 가짜, 이거 CIA에서 다 이렇게 다 나왔고, 오늘날에도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반쪽일성이고 김성주고, 애비가 마약 팔던 악질 침입하고 총 맞아 죽었죠. 되졌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1960년대 반쪽일성이 동학운동 하면 정통성에서 밀리니까 집어치워. 그러면 동학혁명을 집어치우려니까 실학운동도 사라진 거예요. 정약용도 사라지고 실학운동도 사라지고, 내세운 게 구국운동이란 말이에요. 같은 조선자니까. 그래서 구국운동이에요. 전대협이 그래서 좌익 베레파시오 전대협이 내세운 구호가 구국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 내신 또라이, 한신대 또라이, 논문 하나 제대로 쓴 거 없는 책팔이 한국인의 정신 오염을 시키는 이 좌익 빠쇼가 무슨 실학운동은 없었네 이렇게 하는 소리가 괜히 하는 게 아니야. 일본 유학파의 한신대 또라이가 실학운동은 없다 그런 게 그냥 나오는 헛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그럼 지금 북한 역사학계가 얼마나 개소리 헛소리를 떠들고 있는가. 하나만 예를 들면 백제 기원이 기원전 220년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개소리죠. 하나만 얘기 이런 것만 봐도 지금 북한 역사학계는 정말로 이건 역사학이 아니에요.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 북한 역사학계는 인용할 게 없어요. 북한 학계에서 인용할 거라고는 1950년대 연구 외에는 1960년대 이후에 북한 역사학계 인구는 전혀 인정할 게 없다. 이게 인들아 확고한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인드라가 이제 그 크게 황해 고인돌인, 뭐 한반도 점원인, 한반도 외인, 한반도 한인 이런 식으로 개념을 했잖아요. 그 이전에는 고비인, 아무르인, 예니에맥인, 조선인.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더 이야기한다면 동북아시아인들은 신석기 기준입니다. 구석기 시대인 기준이 아니라 그 마지막 빙하기가 있었던 지금 한 10,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한 10,000년 전 이후가 신석기인이라고 보통 분류합니다. 지금부터 10,000년 전부터 신석기인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은 구석기인,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 이전도 신석기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20,000년 전 이전까지 20,000년 전 이후 또 신석기인으로 분류할 수도 있어요. 정확한 어떤 기준, 매개 기준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저는 10,000년 전 이후로 신석기인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비인도 크게 그냥 고비인 같은 경우는 10,000년 전부터 오구 이벤트, 기후 건조기가 시작했던 오구 이벤트, 지금으로부터 5,900년 전, 기원전 3,900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 내서 고비 숲이었는데, 고비 초원이었는데 고비 사막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고비 어떤 오늘날 동북아시아, 몽골, 만주, 황하 이북 이 지역에 전반적으로 넓게 살았던 사람들을 동북아시아인을 고비인이다 라고 저는 개념화하고 있고요. 오구 이벤트, 지금부터 기원전 3,900년 이후부터 사카 문화가 발생한 기원전 1000년까지 이를 저는 아모르인이다 이렇게 규정해서, 동북아시아에서 고비인 중에 동부로 간 주로 흑룡강, 아모르강 쪽으로 동쪽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저는 대체로 아모르인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기원전 4,000년 전부터 기원전 1,000년까지의 사람들이다. 수렵 채집인입니다. 이 사람들도 수렵 채집인. 근데 사카 문화는 한마디로 유목민 문화요. 유라시아 최초 유목민이다. 그 이전에 유라시아인들은 수렵 채집인이었다. 왜? 대형말이 없었다. 그 당시에 말이 있어도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말가린처럼, 말가린도 말을 키우지만 말을 타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 조그만 말이어가지고, 그리고 멀리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사카인들이 최초로 대형말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강철 재련수를 개발했다. 이 유목민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무기잖아, 무기. 그래서 그 대장장이 그룹이, 대장장이들 굉장히 제사장, 그러니까 그 무당과 동급으로 생각했다 이거예요. 반면에 이제 그쪽 남방계통 사람들은 이러한 무기 재련술, 그 무기 재련자들, 대장장이들에 대해서 좀 천민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간에 신분적으로 낮았단 말이에요. 반면에 유명민들은 대장장이를 굉장히 신분이 높은 자로 우대했다는 사실. 당연히 신분이 높으니까 똑똑한 놈들이 다들 대장장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목민일수록 이런 대장장이 문화가 발달했다. 그래서 이런 무기술과 무기 재련술과 강철 재련술과 대형말 사육, 이러한 두 가지 문화로 인해서 세계 최초 유라시아 유목민이 사카인 문화에서 발생했다. 사카인하고 스키타인은 다르다. 스키타인과 이 사카인은 다르다. 오늘날 사카인을 굳이 구분하면 오늘날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사람들이 카자흐스탄 동부, 우즈베키스탄 동부, 뭐 키르기즈스탄, 위구르 서쪽, 요 정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카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인도의 삭가족이라는 있는데, 이 인도의 그 석가족하고는 구별해야 돼요. 영어로는 사키한데 똑같이 사카, 이름이 비슷해서 사카 해가지고 이런 어떤 환파 좌익 파시스트들이 똑같은 취급하는데 다른 족속이에요. 그래서 인드라가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사카족이다, 석가족이다, 사키야, 사카 달라요. 응? 인드라가 얘기하는 유라시아 최초 유목민은 사카족이고, 우리가 그 인도의 석가족은 사키아예요. 사키아. 그래서 인드라는 그냥 석가족으로 부른다 이거죠. 석가족과 석가족은 구분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인 예맥인 조선인은 다시 기후 격변기, 기원전 1100년 대략 그때부터 시작한 또 기후 건조기가 시작됐잖아요. 그때부터 기원전 3세기, 즉 한 250년까지 이 시기에 예인 예맥인 조선인이 등장했다. 이때 기준은 기원전 209년경인가 묵돌선우가 흉노 제국을 만들었어요. 유라시아 최초의 유목 제국이 탄생한 거죠. 이게 영향이 되게 컸다. 여기에서 예인은 옛날 고빈 아부르인들이 하던 수렵 채집 생활을 계속하는 사람들을 예인이다. 주로 이런 아모르, 흑룡강, 하류, 연해주, 뭐 한경북도, 두만강변 이런 데 산던 분들이 예인이고, 예매기는 뭐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거란인이다. 거란인. 말 탈 줄 알, 예인인데 이 사카문화 영향을 받아서 수렵 채집 활동을 더 이상 안 하고 반농판목, 절반은 농사 짓고 절반은 유목 생활하는 반농 반목 하는 사람들이 예맥인이다. 말 탈 줄 안다. 간단하게 개념만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말 탈 줄 안다. 그러면은 거란족과 예맥인은 차이가 없나? 차이가 있죠. 근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인드라가 보기에는
고조선 무렵 때까지 그 전에는 구별이 딱히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기후 건조기로 인해서 만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오늘날 요동, 오늘날 고조선 지역으로, 만주 고조선 지역이 요동이지 않습니까? 요동 쪽 압록강 중하류 거기에 이렇게 막 모여 살면서 그 비단길 문화, 화북지강을 건너온 서아시아 문화 일부 이 비단길 문화하고 만나가지고 조선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거란인과 조선인 차이가 등장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예매긴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거란인인데, 이 거란인은 비단길 문화보다는 초원길 문화에 보다 방점을 둔 사람들이다. 78대 22 비율로 본다면 78%가 초원길 문화다. 그렇다고 이 거란인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황하 문명도 비단길 문화도 흡수했기 때문에 그게 22%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 조선인은 반대로 비단길 문화를 좀 더 우선으로 둔 사람들이 조선인이라고 본다. 인들아는. 그래서 78%는 비단길 문화고 한 22%가 이 초원길 문화다. 그런 차이가 발생하면서부터 점점 됐다. 여기서 거란이는 과거에 선비족이고 동호족이고 그런 사람들이죠. 이 거란족이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몽골족이 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몽골계. 그리고 이제 한반도로 치면은 보통 한반도에는 신석기인이 뭐 역시 만년 전부터 들어갔는데 만년 전에서 4천년 사이에는 한반도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때는 막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되게 높았을 때여가지고 지금보다 그 오늘날 서해안 평야지대가 다 물에 잠겼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한반도에 300개 없어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그러니까 만주에 살던 사람들이, 요동에 살던 사람들이 한반도에 진입할 길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이 연해주를 통해 가지고 이 강릉, 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도, 부산에 이르는 길이 더 쉽게 열렸다. 그쪽으로 좀 들어오지, 이쪽 서해안 쪽은 물에 잠겨서 들어올 가능성이 희박했다. 당시에 그리고 한반도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것은 물론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열도도. 그러다가 이제 그 황해도 고인돌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해안 곳곳에 고인돌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대략 황해도 고인돌인들이 한 천년경부터, 더 있을 수 있지만 천년전부터 있었던 사람들을 황해 고인돌인이라고 개념화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매번 기후 건조기 때마다 다 굶어 죽거나 아사했다. 특히 기원전 천년경부터 있었던 지구 건조기 때 특히 많이 죽은 것 같다. 일본에서도 열도 조몬인이
열도 전체 합쳐 조문인이 한 10만 명만 살아남았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10만 명만 살아남았다. 많아야 10만 명. 다 굶어 죽었다. 무슨 전쟁으로 죽은 게 아니라 그냥 굶어 죽었다. 아사했다. 그렇게 본다면 한반도에 살던 사람, 황해 고인돌은 이는 더 냉대 건조 기우다 보니까 더 많이 죽었으면 죽었지 덜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데 특히 황해 고인돌인 중에서 북방계가 있고 남방계가 있어요. 고인돌의 차이에 따라서. 그랬을 때 인드라는 남방계 황해 고인돌인이 대부분 죽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북방계 고인돌인도 상당수 죽었겠지만 냉대 건조 기후에서 어떤 유전자 돌연변이 가능성이 더 확률이 높아지면서 어떤 그런 유전자 돌연변이 형을 통해서 좀 적응한 추위와 건조에 특화된 유전자형이 중심으로 해서 살아남았다. 이들이 북방계 고인돌인이라면 이 북방계 황해도 고인돌인을 특별히 인드라는 한반도 조문인이다. 이렇게 부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반도 조문인이 뭐냐? 황해 고인돌인 중에 북방계 고인돌인을 인드라는 한반도 조문인이라고 본다. 이들은 열도 조문인과 다르다. 그냥 사는 지역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이 한반도 조문인 중에 일부가 기원전 3세기까지 일부가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본으로 건너가서 열도로 건너가서 거기에 있는 열도 조문인과 한반도 조문인이 싸움이 났다. 누가 이겼나? 일방적으로 한반도 조문인이 이겼다. 그래서 이것을 일본식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요이인이다. 야요이인. 이 사람들은 인드라는 한반도 조문인이라고 개념화한다. 해서 인드라는 한반도 조문인을 시기가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지구 건조하기 1000년에서 500년 사이까지. 두 번째 한반도 조문인은 기원전 500년에서 기원전 250년까지 이를 두 번째 한반도 조문인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기원전 500년 무렵인가 혹은 400년 무렵인가? 그것은 부여 송국리인 때문이다. 부여 송국리인과 한반도 조문인이 융합하면서 한반도 외인으로 진화했다는 게 인드라 관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반도 외인에 대해서는 부여 송국리인이 먼저 개념 정의된다. 부여 송국리인은 어디서 왔느냐? 남방 중국, 오늘날 장강 하류, 거기가 그 지역이 이제 벼농사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상인 집단이었을 것이다. 그 상인 집단이 한반도에 거점을 마련한 데가 부여 송국리이다. 그랬을 때 그 중국계 이 상인 집단, 뭐 해적 집단이라고 해도 됩니다. 상인이 해적이니까. 이 상인 해적 집단이 노예로 불렸다. 근데 맨 처음에 노예를 부렸을 때는 남방계 황해 고인돌인이었을 텐데 너무 체력이 약하고 아마 쉽게 다 죽었을 것이다. 좀 더 강인한
노예들을 데리고 벼농사를 했을 테인데, 그때 다만 많이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한국에서 벼농사 지을 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급자족할 정도면 된다 해서 했는데, 한 100년 지나니까 현지화가 되더라. 예. 한반도 부여 성국리인 중국계 남반계 상인이 한 100년 오니까 뭐 말하자면 화교가 됐고, 이 화교가 100년 지나니까 한국인이 된 거예요. 그냥 현지화 된 겁니다. 그리고 결혼도 이 북방계 한반도 조mon인이 좀 체력적으로 강인하고 여러모로 이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둘 간의 어떤 혼혈, 융합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이 한반도 외인이다. 그래서 한반도 조mon인과 한반도 외인 차이를 둔다면 일단 벼농사 집단이다. 한반도 조mon인까지는 수렵 채집도 하지만 맹류 농사, 뭐 수수 뭐 이런 거, 돼지 키우고, 이러한 사람들이 한반도 조mon인이냐면 한반도 외에는 수작, 벼농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 벼농사와 한반도 조mon인이 결합되면서 한반도 외인이 탄생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 외인의 특징은 벼농사를 한다. 그 다음에 그 알렉산더 보빈 가설의 반도 일본어족이 바로 이 한반도 외인일 것이다. 이 반도 일본어족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봐요. 기원전 5세기부터 기원전 250년까지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기원전 250년에서 기원 후한 성립 25년까지. 잠시만요. 왜 이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후한 25년부터 250년까지. 이렇게 봤을 때 이 한반도 외인은 한반도에서 후한 25년경 무렵이면 거의 대부분 한반도에서 퇴출당한다. 기원전 250년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 남부, 중남부에서 지배적인 집단이 한반도 외인 문화였을 것이다. 그것이 부여 송국리 문화이고 청동기 문화이고 익산 문화였을 것이다. 전북 익산 문화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의 남부의 청동기 문화는 이 요동 평양 이쪽은 고조선 문화지만 그와 유사한 시기의 한반도 남부의 청동기 문화는 이 부여 송국리 문화일 것이다. 익산 문화나. 그래서 이 고조선 문화와 부여 송국리 문화, 익산 문화를 별개로 봐야 된다. 일단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익산, 고조선 준왕이 익산에 왔다는 건마국서를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반도 일본어적과 고대 한국어, 그러니까 반도 일본어와 고대 한국어 차이는 뭐냐? 사투리 차이다. 저는 그렇게 보면 사투리 차이. 사투리 차이다.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역 없이 대화할 정도는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이제 한반도 외인이 후한 25년 무렵에 한반도에서 거의 대부분 퇴출당하다 보니까 어디로 갔겠어요? 쿠슈로 간 거죠. 쿠슈. 거기서 한반도 외인과 한반도 조mon인이 대판 싸워서 쿠슈에서 한반도 외인이 승리했다.
그것이 250년까지의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한반도 한인 같은 경우는 그 기원이 일단은 고조선인이죠. 고조선인. 고조선 문화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매긴, 뭐 낭낭이, 하여튼들하는 예매긴, 예인, 조선인 이 세 종류 모두를 그냥 한반도 한인의 원리로 봐요. 그래서 이 세 예인, 예매긴, 이 조선인, 크게 만주에서 보면 제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매긴,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조선인이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경로로 와가지고 한반도에 유입돼가지고 융합한 사람들이 한반도 한인이다. 이들의 특징은 벼농사 중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맹류, 보리, 조, 뭐 수수, 귀리, 이게 주된 농사였고, 무엇보다 한반도 외인과의 차이는 철기 문명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한반도 외인은 청동기 문화를 고집했고, 반면에 한반도 한인은 철기 문화를 가져왔다. 그래서 한반도 한인 같은 경우는 또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기원전 4세기경부터 이만조선 낙랑군 후퇴 기원전 80년까지가 첫 번째 단계다. 이 시기에 한반도 한인 상당수는 여전히 요동에 있었다. 소수만이 한반도 남부로 내려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기원전 80년부터 후한 25년까지는 상당수 북방인들이 대거 남아있다. 한반도로 요동했던 사람은 평양으로, 평양에 있던 사람은 한강으로, 한강에 있던 사람은 뭐 충청도로, 충청도에 있던 사람들은 뭐 전라도나 경상도로, 이런 식으로 연쇄 이동을 했다는 거죠.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한반도 한인은 후한 성립 25년 무렵이면 거의 한반도를 장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일본은 어떤가? 한반도 한인은 후한 성립 25년부터 250년까지 일부가, 한반도 한인 일부가 열도로 넘어갔다. 근데 그들이 규슈에서는 한반도 외인하고 싸웠는데, 한반도 외인이 비록 청동기 문화지만은 그 기존의 한반도 조mon인과 달리 나름대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싸움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 일방적인 싸움이었는데, 텃세가 만만치 않으니까 이 한반도 한인이 어디로 갔냐? 경쟁자가 없는 빈 땅 오사카로 갔다. 나라로 갔다. 그래서 야마토 외를 만든 주체가 한반도 한인이다. 고분기 주체, 고분인. 보통 우리 일본에서는 고분인이라고. 왜냐하면 그 고분, 대형 고분을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그 고분인, 오사카인, 야마토 외인은 한반도 한인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형 고분을 만든 자들은 한반도 한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같은 한반도 한인인데 한국에서는 그런 대형 고분을 만들지 못하고 왜 일본에서는 그렇게 커다란 대형 무덤을 만드냐,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인들은 수메르 경제사론이나 창세기 문화론 관점에서 보자면은 일단 지구라트라는 게 있어요. 지구라트와 피라밋이 있어요.
피라밋은 지구라트의 이집트판 현지화예요. 원형은 지구라트란 말이에요. 지구라트. 근데 이 지구라트는 수메르 아카드가 본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작 수메르 아카드의 지구라트는 조그매요. 크지 않습니다. 반면에 수메르 아카드의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 지역이나 이집트 지역의 지구라트나 피라밋은 엄청 커져요. 커요. 이게 뭘 의미하죠? 세과시다, 이거. 세과시. 인정욕구에 기반한.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피라미드라도 엄청 크게 만들어서 나 이만큼 대단한 놈이야. 알아줘. 이런 표시인 겁니다. 이란도 마찬가지고요. 지구라트. 예. 반면에 정작 본산지인 수메르 아카드에서는 크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원래 지구라트는 굉장히 실용적인 의미에서 예? 재단이긴 하지만 신전이긴 하지만 굉장히 실리적이고 실용적으로 만든 거예요. 예, 필요 이상 크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작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라도 신라만이 아니에요. 뭐냐면 고대 왕국 기틀을 잡은 율령 반포하고 그래서 초기에 막 그 신라가 사루국 수진일 때는 그건 뭐 고고학적 유물이 별로 없으니까 무시하고 한 4세기경부터의 유물이 좀 나오는데 고분이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때가 오히려 커요. 신라 고분도 보면. 근데 율령 반포하고 고대 국가 기틀을 잡은 다음에 혹은 통일신라로 갈 때 오히려 고분이 작아져요.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알아주니까. 네,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또한 여기서 특징이 있는 게 한반도 한인과 이 거란족, 북방계족들 차이는 뭐냐? 이 북방계 흉노족이나 그 거란족들은 무덤을 숨겨요. 걔네들 풍습은 어지간해서 무덤을 안 만들어요. 진시황이 막 아무도 모르게 막 하고 그 몽골 징기스칸도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알 수 없게 만드는 게 이 북방계 유목민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데서 보더라도 이 한반도 한은 예맥인 조선인의 융합 형태다. 이렇게 고분 차이만 봐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열도에도 초반에는 엄청 대형 고분을 만들다가 5세기까지는 얘네도 뭔가 좀 고대 국가로 간다 그러니까 고분이 휙 적어져요. 휙 쪼그라들어요. 옛날에는 막 과시하고 싶었는데 얘네들도 어느 정도 좀 고대 국가 기틀을 다지니까 굳이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야 내가 대왕이야. 일본 열도 애들한테 내가 대왕이야. 왕 중에 왕이야. 그런 면에서 더 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야마도회가 어느 정도 중앙 집권에 성립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고분을 크게 만들지 않아도 다들 알아두니까 고분이 크기가 작아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인드라가 강철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대량 생산이라는 관점에서 잘못 오해하겠는데, 보통은 근대 강철 뽑는 거는 용광로에 포항제철처럼 용광로에서 이렇게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것도 근대 이후의 얘기고, 고대의 강철 재련술은 어떤 거냐? 그냥 대장간이에요. 대장간에서 어떻게 합니까? 철을 녹여가지고 쑥 놓고
녹였다가 어떻게 합니까? 당근질이죠. 예, 급속 냉각 쫙 해가지고 된 다음에 망치질, 예? 또 쫙 하고 망치질. 이게 당근질과 망치질,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당근질을 해야 되는지, 얼마만큼 두들겨 패야 되는지를,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니다 이거예요. 대장장이 기술이. 이거는 거의 마스터 수준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마스터 수준을 한 명이 10대 갔다. 그게 대량 생산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대장장이가 도제를 통해서 교육하고 학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장장이 학교가 있습니까 따로? 예? 무슨 뭐 미디어가 오늘날 있어요? 그냥, 예? 그리고 뭐 가르치는 재주가 있겠습니까? 나 하는 거 따라 배워. 예? 성실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껏해야 도제 5명, 10명 이 정도로 두고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 도제가 또 도제를 두고, 도제가 마스돼가지고 그 도제가 또 도제되고, 야 100년은 걸린다 이거예요. 암만 못 잡아도 150년, 100년. 예. 그게 대량 생산이다 이거예요. 예? 한마디로 고대 강철 대량 생산이라는 것은 대장장이 예, 대장장이 숙련 대장장이가 얼마나 됐냐 거기에 달린 일이다 이거예요. 예. 그 나라의 대장장이가 한두 명이다. 뭐 왕을 위한 거 한 자루 정도 뭐 검을 만든다든가 그 정도 되겠죠. 예. 그걸로는 군사력의 평가가 될 수가 없는 거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한반도는 요즘 그쪽으로 좀 그 철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름 뭐더라? 괴련철? 예, 그런 개념이다. 괴련철 개념. 예, 괴련철? 뭐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지금 고고학적 연구가 옛날 고대 방식으로 어떻게 강철을 만들어내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점을 둬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러한 연구가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대량 생산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때는 뭐 청동기 시대 때는 빗살문 얘기인데 훨씬 더 화려해요. 예, 더 예술적으로는 더 멋져 보이는 게 빗살문이에요. 그야말로 빗살로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오히려 철기 시대로 오면은 토기가, 예, 민문이에요. 민문이 예술적으로 별거 없어요. 그냥 무늬가 없으니까 민문인 겁니다. 예? 무문토기, 민문이 무문토기. 뭐 이렇게 표식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런 토기를 만들었냐? 기술이 태화된 거냐? 아니다.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누구도 쉽게 만들기 위해서다 이거예요. 예. 그만큼 인구가 늘어나고 그만큼 토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인들아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성씨 개념인가요? 성씨 얘기 많이 쓰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일본의 대표 가문이 소가 가문, 소가 왕조와 후지와라 왕조가 있잖아요. 이때 소가와 후지와라 차이는 뭐냐? 인들아 생각은 그거예요. 소가 때만 하더라도 한나라 성씨 관념을 도입해도 무방했을 때다. 다시 말하면 소가 때의 어떤 성씨 개념은 한반도 성씨 개념과 유사하다. 다시 말하면 한나라식 성씨 개념을 받아줘도 괜찮은 이유가 힌두교식 불교, 대승불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이거든요. 힌두교식 불교 관념을 받아들이면 왕실만 고귀한 가문은 불교로 보장이 되니까 신성성을 보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나라 성씨 개념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후지와라는 불교를 상대적으로 반대하고 집권한 왕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나라 성씨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불교라는 신성성 의미를 부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나? 한나라 이전의 방식. 한나라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진나라가 있고, 춘추 전국시대 문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문화를 개념을 도입한 거예요. 사실 이후에 당나라, 수나라들도 받아들인 게 이런 방식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한나라식은 성씨라는 것은 신성성이 없는 개념이라면, 이 한나라 이전 성씨 개념은 특징이 고귀한 자들만 쓰는 것이고, 한국 성씨는 그냥 성과 씨가 하나로 돼가지고 성씨잖아요. 신라 금 하면 그냥 금은 거기에 성과 씨가 다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반면에 일본의 성씨는 한나라 이전이기 때문에 성과 씨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성은 자신의 씨족을 의미하죠. 씨족을. 그럼 씨는 뭘 의미하죠? 그 지역, 관직을 의미해요. 관직. 개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성씨가. 근데 그 지역과 관직이 다 있어요. 일본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나중에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보다 늦게 성씨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에. 불교를 반대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불교를 완전히 없앤 건 아니지만. 한나라 이전 방식의 성씨를 개념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후지와라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지역명인데, 어떻게 보면. 그 뒤에 직업명. 지역이라는 건 그냥 간단하게 해서, 그냥 그 사람의 씨족을 의미한다면, 뒤에 이렇게 붙이는 게, 직업. 그게 있다. 참고하시고요. 그것도 막 내가 성씨 기원가 얘기했지만 그것도 왔다 갔다 성이 씨가 되고 씨가 성이 되고, 그것까지는 내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열도에서 3세기부터 4세기에 있었던 대형 고분의 주체는 한반도 왜인가, 한반도 한인가 한다면 저는 단연코 한반도 한이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고분 대형화 경쟁 시기는 토착 세력과 이주 세력이 서로 경쟁적으로 과시하는 때이기 때문에 같이 커요. 그거는 마한 지역, 전남 마한 지역에서도 같이 일어나는데, 나주 대형 온감묘도 토착 세력이 대형화시킨 거예요. 백제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백제 그쪽도 커지지만 전방 후원분 뭐 이런 것들, 그에 맞서서 나주의 마한 온감묘도 대형화하는 이유가 서로 세과시를 한다. 그래서 커지다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폭삭 한쪽으로 쏠리죠. 그러한 면에서 마한은 언제 정벌됐는가, 언제 백제에 넘어갔는가. 5세기 말, 아무리 늦어도 6세기 초, 무령왕 때에는 최소한, 동성왕 때까지는 뭐 그렇게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무령왕 때나는 많이
완전히 흡수 병합되지 않았을까. 예. 백제 성왕 때 백제 성왕이 즉위하기 전에 많이 병합됐다. 인들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때까지 살아남은 거죠, 마한 세력이. 반면에 가야는 6세기 중반까지도 살아남았다. 가야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드라 특징 중에 하나가 백제 왕비국 가설이라는 걸 인드라가 세계 최초로 내세우고 있는 거죠. 뭐냐면은 백제 왕은 왜 왕자를 일본의 열도에 왜 보내느냐? 그거 인질 아니냐? 이거 인드라가 10년도도 계속 주장하잖아. 예? 예. 여기에 여태까지 두 가지 가설이 있어요. 하나는 대사다. 예, 장기적인 대사다. 예, 10년, 20년 체류하면서 예, 동맹관계를 확인하는 거다. 이게 이제 보통 한반도 쪽에서 주장하는 설이고, 일본 쪽에서는 아니다, 인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인드라의 생각은 제3의 가설이죠. 뭐냐면은 열도외가 그러니까 백제 왕이 근초고왕 이후로 신라와 고구려와 달리 백제 왕비는 다 물음표예요. 야마토 외나 신라나 고구려는 다 왕비가 누군지를 대부분 알 수 있어요. 근데 백제만이 항상 다 물음표예요. 특히 근초고왕 이후로는 특히 그런데 말이죠.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 하면 백제 왕비는 대개 열도인이 아니었을까. 백제 왕,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예. 그래서 인드라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조선 후기 송시열도, 혹은 율곡 이이도 어릴 때는 외가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 왕자를 외가에서 보내게 하는 거죠. 성인이 되면 와서 한반도에 와서 왕이 되라, 공가로 와서. 이런 개념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을 추가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미천왕 때 전현의 모용 가문이 고구려를 침략해서 수도를 함락시켰나? 그리고 미천왕 왕비를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때 고구려 국본이 흔들린 거예요. 예? 적에게 왕비를 이렇게 인질로 잡혀가게 하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왕비를 좀 안전한 곳에 있는, 왕자와 왕비가 좀 안전한 곳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어떤 현실적인 것이 백제에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근초고왕 때 인드라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요. 과연 이 일본 서기의 기록을 믿어야 되는가? 이것도 120년으로 이주가 민상이 되는 거 아니냐? 인하에 되는 거 아니냐? 연도를. 그러면은 동성왕 무령왕 때 되는데, 문제는 그때 일본과의 사이가 안 좋았다. 뭐 여러 가지 난점도 있고. 근초고왕 때부터 야마토 외아이 오사카 정권과의 어떤 유대 관계가 있었는데 이거를 설명할 길이 없다. 그리고 백제가 근초왕 때부터 역사서를 썼기 때문에 아무리 일본 서기가 소설이라지만 일본 서기가 백제 근초고왕이 낸 백제 역사 책을 참고를 분명히 했을 것이다. 뭔가 든 간에 그걸 가지고 지 꼴린 대로 쓴 거죠, 일본 서기에서.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뭔가 근초고왕 때 기록이 있지 않았겠나 하는 게 추정이고, 이게 현재 유력한 정설로 보고 이제 저의 가장 좀
근초왕 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무령왕 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심지어 그 기록이 동성왕이나 무령왕 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친미달의 자체, 그러니까 친미달의 사건 자체가 없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지 않을까. 뭔가 친미달의 사건이 완전 없는 걸 날조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역사서에 있는 것들이 아예 날조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뭔가 조금 있는 거를 구라쳐가지고 100배, 1000배로 구라치는 건 있을 수 있어도 전혀 없는 걸 만들어내지는 건 아니다 라는 입장이에요. 대체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쉬었다 가야 되겠다. 쉬는 게 없어. 자, 그리고 백제 저기 칸무 일왕 어머니가 백제계다. 백제 무령왕의 10세 손이다. 이거에 대해서 인드라가 이거 한국의 찌라시도 많이 다뤘고 그 인드라가 지금 현 일왕을 저위파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까지 메이지 시대부터 태평양 전쟁까지의 일왕을 파시스트로 보지만 2차 대전 이후에 일왕이 일단 인간 선언을 했기 때문에 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인간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인드라는 파시스트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자유좌우파 좌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일왕이 자유우파 정도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전제로 하고 일본 일왕도 나름대로 일본 국익에 맞게 한 거예요. 일본 국익의 정세. 왜냐? 여러분 2020년대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국유본, 국제유통자본이 한류를 팍팍 밀어준단 말이에요. 과거에 국제유통자본이 일본 문화를 팍팍 밀어주듯이 요즘에는 한국 문화를 팍팍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젊은이들이 다 한류에 푹 빠진 거야. 문제가 아닐 수 없잖아요. 일본 국왕의 입장에선. 그런 내부 문제가 있고, 내부 문제로서는 뭐냐면은 한국은 국제유통자본이 분단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구려, 신라, 백제 요런 어떤 거를 이용해서 지역색을 만들어낸, 지역정치를 만들어낸 게 국제유통자본이고, 그게 87년 체제란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김영삼과 김대중, 자유우파 김영삼, 자유좌파 김대중을 키운 거예요. 국기본이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이렇게 조작하면 재밌잖아. 일본 국왕 입장에서 이간질하니까. 괜히 막 일본 일왕이 쓸데없이 그 고마씨, 고구려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고마씨, 걔도 그 다 똥탕 족보예요. 개족보예요. 알고 보면. 괜히 걔한테 가서 격려한다든지, 괜히 일본의 무슨 왕족이라는 애가 괜히 와서 익산에 와서 절한다든지, 이게 쇼예요. 정치 쇼.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걸 강조하고 싶고, 그러면 이게 인드라 얘기가 괜히 이게 역사적 사실인데 인드라가 애써 부정하는 거냐? 아니다. 지금부터 객관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왜 간무 일왕이 등장했나? 50대 일왕으로. 간단해요. 첫 번째가 이전 일왕이 고교쿠 여왕 혹은 쇼토쿠 여왕이었단 말이에요. 이 통일 신라로 보자면은 선덕 여왕이고, 순혈 정통이에요. 성골이에요, 성골. 후지와라 왕조에서 아버지도 후지와라, 어머니도 후지와라예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엄청난 거야. 후지와라 왕조에서, 아버지도 후지와라, 엄마도 후지와라. 같은 후지와라 가문에서 꿀릴 게 없는 게 쇼토쿠 여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 후지와라 가문 내에서 후지와라 성씨를 가진 사람들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치열했는데 거기서 반호권이 세진 거야. 근데 그러한 쇼토쿠 여왕이 어떻게 했어요? 불륜 관계를 맺은 고켄이라는 사람하고 딱 연인 관계가 되면서 불륜 관계가 되면서 고켄을 후지와라 출신도 아닌 애를 일왕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이래서 인들하는 이것이 일본사 최대의 불륜 스캔들, 일본 역사상 최대의 불륜 사건이라고 인들하는 평가하는 거죠. 후지와라 왕조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일인 거죠. 예, 후지와라 가문이 끝장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두려움을 느낀 후지와라 왕조에서는 차기 일왕을 뽑을 때 비록 얼굴마담이지만 얼굴마담이 너무 혈통이 좋으면 딴 마음을 확심을 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일왕 어머니 계통이 상대적으로 미천한 가문을 선택한 겁니다. 그게 백제 무령왕계의 후손인 거예요. 실제로 신분도 미천했어요. 그 당시의 계급 구조로 봤을 때 간무 일왕 어머니는 신분이 미천한 후궁 출신이에요. 후궁. 왕비 출신도 아니고 후궁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무 일왕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간무 일왕의 외척도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간무 일왕이 일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간무 일왕의 어머니가 후지와라 사람이라면 결코 간무 일왕은 왕이 되지 못했다는 얘기죠. 얼굴마담으로도 자격이 미달이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가 그렇고요. 두 번째가 간무 일왕이 집권한 이후예요. 간무 일왕이 집권한 이후에도 간무가 처음에 황태자로 지명한 게 자기 동생이에요. 사와라 왕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사와라 왕자도 어머니가 그 백제계 엄마예요. 근데 이 사와라 왕자가 황태자로 지명당한 이유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후지와라 왕조 내에 4인방이 있는데 남캐, 그 다음 호캐, 교캐, 시키캐가 있는데 두 가문은 싹 다 일찍 퇴장하고 일찍 멸문당했고 남은 것은 간무 일왕 때 남은 것은 호캐와 시키캐의 대결이었어요. 호캐와 시키캐의 대결. 근데 간무 일왕을 만든 사람들은 이 시키캐 집안이란 말이에요. 시키캐 가문. 그러니 호캐 가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러다 호캐 가문도 멸문당했구나. 끝장나겠구나. 긴장 똥줄 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당대 시키캐의 다네츠크라는 인물이 수도이전을 해이안 시대를 연 수도이전을 총감독했던 사람인데 암살당해요. 그리고 암살의 배우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습니다. 암살 배우로 지목된 애들은 뜻밖에도 별 볼 일 없고 오히려 그 주모자는 암살 당하기 한 달 전에 이미 사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주모자로 해서 다 처형시킵니다. 더 웃긴 건 그걸 빌미로 해서 사라 왕자까지도 거기 그 암살 음모에 관여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묘한 뉘앙스를 흘리면서 사라 왕자까지도 굶어 죽어요.
아니 황태자인데 간무이랑이 같은 이복 동생도 아니고 친동생인데 황태자인데 굶어 죽어요. 예? 굶어 죽어요. 간무이랑이 얼굴 마담에 불과했다는 게 여기서 여실히 나타납니다. 그거를 호케 가문이 주도한 거예요. 하고 세 번째, 보통 이런 암살 사건이 일어나면 음모론이 일반적으로 음모 사건이 터졌을 때 결과적으로 이 음모론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최대 수혜자는 누구냐? 호케 가문이에요. 실제로 시키게 가문이 하던 수도 이전 사업을 호케 가문이 맡습니다. 그리고 그 호케 가문은 승승장구예요. 거기다가 호케 가문 사람이 자기 아내를 간무 이랑한테 보내서 궁녀로 일하게 해요. 근데 간무 이랑과 궁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간무 이랑 아이겠습니까? 혹은 누군지 모르죠. 간무 이랑 아이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인드라가 늘 주장하는 호케 가문 아이일 수도 있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일본 지금 고대사를 쭉 보시면은 소가도 그렇고 후지와라도 그렇고 이 호케 왕조도 그렇고 이후에 나오는 가마쿠라 막부 애들도 그렇고 도쿠가 이에야스도 그렇고 항상 그렇게 똑같은 방식이에요. 이런 세 가지 이유로 봤을 때 한미한 가문이기 때문에 일부러 백제계 출신 어머니를 둔 간무 일왕이 얼굴마담으로서 적합해서 일왕으로 뽑힌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인드라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끝으로 왜 일본은 이원적 시스템을 이중 권력 체제를 계속 유지해왔느냐.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일원적 구조잖냐, 왕 구조잖아요. 근데 일본은 특이하게 계속 그렇게 형식적인 왕과 실질적인 왕이 항상 분리된 채로 있다 이거죠. 왜 그러냐? 이것은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의 이러한 융합 결과가 그런 차이를 나타냈다. 여기서 내부 요인은 똑같습니다. 내부 요인은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아요. 동북아시아에서 기후 격변기, 기후 건조기 시대에서는 대가뭄, 대기근, 전염병으로 인해서 심지어 인구의 절반, 최소 3분의 1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런 민심이 흉흉해지고 반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럼 이건 똑같아요. 내부 조건은. 그랬을 때 이러한 외부 조건은 뭐냐? 중국과 한반도는 사방이 뚫려 있단 말이에요. 서로 연결이 되고 있고 땅덩어리도 연결돼 있고 바다 건너에 있더라도 서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반면에 일본은 아니다 이거예요. 일본은 아니었다. 열도는 아니었다. 더군다나 통일신라가 되면서 열도와 당나라 간의 교육이 끊겼어요. 초기에는 720년까지는 통일신라와 후지와라 왕조가 사이가 좋았습니다. 서로 간에 이해가 맞았던 거죠. 당나라가 워낙 세니까 당나라가 열도까지 신라나 통일신라나 일본까지도 다 먹어치울 거 아니냐는 두려움 때문에 두 나라는 일시적인 동맹 상태가 됐고, 두 번째는 일본으로서는 통일신라가 필요했어요. 이
원앙 그 해로, 이런 거는 굉장히 당시 해양 수도는 어렵거든요. 근해로 가야 되거든, 근해로. 그러려면은 중간 기착지가 필요한데 반드시 한반도를 경유해야 된다 이거예요. 뭐 탐나가 있지 않았냐? 제주 탐나. 처음에 탐나는 처음에 딱 눈치 보니까 맨 처음에는 일본에 붙었어요. 조공했어요. 그러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하고 탐나는 신라에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통일신라에. 제주도도 끊긴 거야, 탐나.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는 당나라와 직접 교육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720년까지는 가능했는데 720년 이후에 발해가 생기면서 지정학적인 변화가 온 거예요. 원교 군공. 당나라가 발해가 생기니까 신라와의 전쟁을 멈추고 우리 외교 다시 관계 맺자. 그전까지는 당나라와 신라가 외교 단절이었거든요. 나당 전쟁 때문에. 다시 외교 관계 수립하니까 신라로서는 땡큐 하고 된 거죠. 일본, 통신라가 그래 버리니까 외교가 이게 안 된 거야, 무역이.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근데 그러면 안 해. 왜냐면 배를 무역에 보냈는데 다 침몰당하고 그러니까 가성비가 떨어지니까 그럼 우리 무역 안 하겠어. 무역 외교 관계 다 필요 없어 하고 문 닫아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일본인 정체성이 등장한 거다. 고립주의, 폐쇄주의, 쇄국 정책. 이게 그 기조가 720년 이후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가속화된 건 내부의 흉년 때문이다. 대기근, 대가뭄 때문이다. 이 두 가지가 융합돼서 오늘날 일본인의 어떤 민족 정체성이 만들어졌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 한국인은 어떤가? 내부의 흉년이 발생했죠. 외부의 그런 어떤 조건도 다 열려 있어. 사방팔방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불교가 빠르게 전파된 거죠. 오히려 불교를 국교로 하고 불교의 불심으로 대동단결 이렇게 된 거예요. 반면에 일본은 오히려 불교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한마디로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이 만났는데 그 요인이 오히려 고구려 백제 신라는 오히려 빠르게 선진 문물이 빠르게 받아들이는, 오늘날 빨리빨리 한국인처럼 이왕이면 선진 문물을 하루빨리 받아들이자 이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일본은 지정학적인 이유, 외부 요인 때문에 우리끼리 살래, 다 문 닫아. 그 오늘날의 북한이 된 거예요. 인들라는 해이안 시대를 일본의 암흑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외부로 다 차단시켜버렸어. 그리고 농민반란, 귀족반란 압도적으로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강제 진압. 마을 조금이라도 반영해? 그 마을 싹 다 그냥 개미새끼 한 마리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문화가 정착된 거예요. 이미 헤이안 시대 때부터.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거든. 딱 오늘날 북한이에요. 그리고 흉년이 드니까 오사카만 빼고 나머지들은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딱 북한이야. 반쪽 정일에 고난의 행군 시절에 평양만, 그것도 배급량을 줄였잖아. 그 나머지는 각자 도생.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났지만 반란군과 중앙군의 싸움은 애초에 둘 다 싸움 실력은 비슷해도 중요한 건 보급이거든. 얘는 들고 일어났는데 이 군을 움직일 식량이 없어. 버티지 못하는 거죠. 반면에 중앙군은 어쨌든 식량이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적으로 계속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계속
예, 신라든 저기든 줄었는데 계속 이런 과정이 계속 인구 감소를 겪게 되다 보니까 예, 중앙정부에서 더 이상 예, 중앙정부에서 더 이상 중앙군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급이 딸리니까 예? 중앙군을 유지할 수가 없어. 세금 낼 형편들이 아니야 지방에서. 그리고 호족들이 세금 못 내겠다고 우겨대니 그럼 내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세금을 걷지 못하니까 중앙군을 유지를 못해. 중앙군을 유지 못하니까 원래 후지와라 후이토가 만들었던 다이진 체제에서 우다이진이 군사력이고 아니죠 좌다이진이 좌대신 좌다이진이 사다이진이 군사력 우다이진이 기술관료 행정을 맡았는데 예, 중앙군이 쑥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다이진 위상이 뚝 떨어진 거야. 비슷해진 거예요. 중앙군이 능력이 부재하니까. 예. 그 다음에 그러면은 필요할 때 어디서 반란이 났어. 그랬을 때 어디서 군을 충당합니까? 예. 중앙에 군대가 없으니까 호족 군대를 출동시키거나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용병이 된 거예요. 용병. 예. 거기서 사무라이 계급이 등장하고 그건 시효권이 나왔다. 근데 그런 시기가 해안 시대 말기에 본격적으로 나온다. 이유에 대해서 인들아 블로그 포스팅에서 썼죠. 예. 11세기에 가서야 오늘날 기온과 유사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기온과. 이제 인드라 설명은 수변기지 않냐. 이제 700년 대가 바닥 절정이고 올라가지 않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수변기 이게 올라가는 때이지만 예, 오늘날 지구 평균 기온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여전히 전염병이 나오고 막 그런다 이거예요. 단 하나 기후가 점점 따뜻해지니까 대신 오늘날 그전에는 빈 땅이었는데 오늘날 일본 동북부 도호쿠 지방이라고 하죠. 그 지역은 이제 정벌하기 시작한 거예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예. 빈 땅이라도 간척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러면서 서서히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온도가 올라가니까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나겠죠. 농업 생산량이. 그리고 일본은 벼농사 중심이에요. 네. 벼농사 특징이 비록 쌀이 영양가가 볼이나 이런 것보다 영양가가 떨어지지만 100g당 수확량은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여유가 생긴 거야. 그다 잉여 자원이 이제 발생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사무라이가 출현하는 거죠. 그게 11세기 1100년 이후 12세기부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부터 비로소 사무라이 계급이 출현한 거예요. 예. 그 전까지는 이제 잉여 자원이 없다 보니까 예? 그 후지와라 왕조 내부에서도 권력 투쟁을 자제하고 예.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틀리면 싹 다 죽여버리니까 예. 잉여 자원도 없고 예. 중요한 산이 하니까 그렇게 살고 있고 밑에 애들도 지방 호족들도 예.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죽어 지냈는데 이제 다들 지방이나 날씨가 좋아지니까 식량 생산도 다시 살아나고 인구도 좀 늘어나니까 다시 권력 투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가 생긴 거예요. 후지와라 왕조에서 호케 왕조 예. 싹 다 4인방 중에 3인방들이 싹 다 멸문당하고 딱 하나 살아남은 호케 왕조가 전성기로 누릴 때가 바로 패망 직전이었다. 호케 왕조의 마지막이었다. 라는 게 역설적이고 그게 역사의 아이러니다. 전성기가 지나자마자 꺾인다. 일본 역사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조선왕조도 세종대왕 문종 막 이렇게 나서다가 세조 때 팍 이렇게 됐잖아요. 예. 고구려도 막 광개토 장수왕 문자민명 왕 때까지만 해도 막 날렸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되고. 예, 원래 그런 거다 역사라는 게. 그래서 그 얘기까지 어쨌든 쓰다 보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올해 안에 일본사 1600년까지 일본사를 어떻게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지 갑자기? 도쿠가와 이에야스까지는 어쨌든 가야 되니까 그걸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자, 뭐 시국지 뭐 여러 가지 질문들 많은데 저는 뭐 딱 할 말이 없네요. 뭐 이렇게 그런 어떤 동향도 보니까 이슈가 지나갔어요. 한반도 이슈가 뭔가 요즘 조용한 분위기다. 조용한 게 좋아요. 국제 뉴스에서 한국이 인용이 안 되는 게 좋은 겁니다. 한국이 인용되는 게 코리아 이런 거 안 나오는 게 좋아요. 조용한 게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올해도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합니다. 새해 감사합니다. 맞아새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행복하세요. 건부행. 그 다음에 예분아 세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부모님 고맙습니다. 나타샤 고맙습니다. 세웅지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웃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고맙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